네, 서울 27개의 동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게 되면서 수요자들의 청약 전략이 중요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청약 시장 양극화로 인기 지역과 비인기 지역이 나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놨습니다. 청약 시장 어떤 대응이 필요할지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소장님, 27개 동이 이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게 되면서 혹시 청약 쏠림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청약 쏠림이라고 한다면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떻게 보면 당연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가격보다 10에서 한 20%, 많게는 30% 정도 분양가가 좀 저렴하게 분양이 된다라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시세보다 싸고 그렇죠. 다른 분양가보다 싸니까 당연히 그쪽으로 이제 청약이 몰리게 되는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 쏠림 현상이 나쁜 것이냐 혹은 분양가 상한제의 부작용이냐 이렇게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어요. 사실상 지금 그렇게 청약이 몰리게 되는 걸 보면 청약을 할 수 있는 자격 자체가 굉장히 까다로워졌잖아요. 예. 무주택자여야 되고 또 5년 동안 당첨 이력이 없어야 되고 이런 요건을 따져보면 이건 이제 투자 세력이라든가 투기 세력이라보다는 그냥 실수요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사실상 이 실수요자들이 가격 메리트가 좀 높은 곳에 청약을 하는 청약 쏠림 현상은 그 자체가 나쁜 것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공급이 부족한 다른 부분에서 좀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청약 시장도 양극화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이제 인기 지역과 소위 비인기 지역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네. 서울과 일부 수도권, 그다음에 지방 이런 도시를 보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청약이 몰리고 또 그렇죠. 청약 쏠림 현상 때문에 경쟁률이 치열한데 비해서 공급 물량이 좀 많은 지방 일부 도시 같은 경우에는 미분양 물량도 지금 많이 나와 있는 곳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극명하게 좀 이렇게 온도차가 갈리는 곳이 있는데 이 역시도 사실상 그거 자체가 지방에 사시는 분들이 서울로 몰려가지고 청약을 한다 이렇게는 당연히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주 요건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단순히 숫자상으로 봤을 때 과거보다 경쟁률이 좀 치열하다. 이것도 수요와 공급이 지방과 수도권의 차이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이제 투기나 투자 세력을 완전히 배제시켰 상황이잖아요. 청약 네. 시장에서 이러다 보니까 실수요자들이 조금 더 경쟁력을 갖춘 상태에서 청약 시장에 더 뛰어드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소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이 되면 이제 분양가가 일정 부분 낮아질 수 있는 그렇죠. 요인이 생기니까 내 집 마련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 지역이 이러면서 좀 관심을 갖고 네네. 산법도 되게 복잡해지실 것 같은데 제가 좀 궁금했던 건 이거 그러면 언제부터 적용되는 건가? 분양가 이거 상한제. 네. 예. 일단은 오늘부터 분양 공고가 뜨는 아파트는 네네. 오늘부터 다 적용을 받는다라고 그렇군요. 보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재개발 재건축 조금 전 코너에서나 여러 이제 언론을 통해서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재개발 재건축이 시끌시끌한데 왜 그러냐? 근데 관리 처분 인가계획 어려운 용어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사업 계획을 세워야 되고 그렇죠. 또 주민들의 동의도 얻어야 되고 동의를 얻게 되면 이주도 하고 철거도 하고 이런 과정이 이루어지는데 처음에 계획서부터 이 철거까지 이루어지는데 실무적인 기간이 최소한 한 4년에서 5년 정도 걸립니다. 그다음에 철거가 이루어진 다음에 이제 입주자 공고를 내게 되는데 사실상 지금 4월 28일 내년 4월 28일 이전까지 입주자 공고를 낼 수 있는 재개발 재건축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에서 제외가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거의 이제 확정이 되고 재개발 마무리 재건축이 작업만 남은 것만 건물 올리는 해주겠다. 것만 남은 단지만 해주겠다. 이제 분양가 상한제에서 제외해주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그 아파트 분양가라고 하면은 9억 원 이상 그러면은 아무래도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게 내가 자격이 된다라고 해서 무조건 청약 하면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맞습니다. 그렇죠. 당첨이 되면 사실 로또 분양 이런 얘기도 있는데 당첨이 되면 좋겠지만은 덜컥 당첨이 되고 나서 자금을 마련할 수 없으면 이것도 포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맞습니다. 아까운 청약 통장만 쓰게 되는 꼴이죠. 예. 지금 보면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의 평균 분양가가 3.3제곱미터당 4,935만 원이라고 해요. 그런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받으면 이거보다 한 10에서 20% 싸게 나오겠죠. 그래서 4,300만 원 그렇죠. 정도. 4천만 원대 초반일 초반 텐데 정도. 예. 이렇다라고 하더라도 85제곱미터라고 치면 10억이 훌쩍 넘어갑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렇네요. 그러면 이제 9억을 초과하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이 안 나오는데 받죠. 이런 곳에 대출이 당첨이 되면 일단 계약금으로 10%를 미리 1억을 준비를 해놔야 되고요. 그러네요. 중간중간 중도금을 현금으로 마련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일반적인 가구에서는 힘들다는 쉽지는 거죠. 않죠. 그렇죠. 그래서 청약을 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 여력과 살고자 하는 뭐 지역 또 내 소득, DTI도 봐야 되니까요.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얼마 정도 금액까지 청약을 할 수 있는지 이걸 먼저 판단을 해보고 네네. 거기에 맞는 지역별로 주택별로 청약을 넣는 게 현명한 선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 말씀하신 대로 뭐 본인이 갖고 있는 자금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분명히 객관적으로 보고 넣어야 될 것 같기도 한데 그렇죠.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는 청약 점수일 것 같아요. 네. 가점이 얼마나 됐을 때 나는 가능한가? 가능하지도 않는데 희망을 거는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가능한데 이제 거기서 많이 기대를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느 이제. 정도 점수대가 좀 유력하다고 보십니까? 일단 이제 뚜껑 열어봐야지 알겠지만은 그렇죠. 뭐 서울 지역에 보니까 대부분 60점 이상이어야 됩니다. 60 뭐 민영주택 점이요? 같은 경우에 60점 이상을 받아야 되는데 이 삼성동의 모 아파트 같은 경우는 최저 64점이 나왔더라고요. 최저가요? 예, 최저가 64고 평균은 69.5점이고 높네요. 그 인근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최저가 64 그리고 평균 67점. 근데 이 정도 점수로 봤을 때 예.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이 되게 되면 더욱 또 경쟁이 치열해질 그러겠죠. 걸로 예상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한 최소한 시장에서는 한 65에서 69점 이상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최소 커트라인 아니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네. 이 정도면 어느 정도냐면 이 청약 가점제는 84점 만점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무주택 기간과 청약 통장 가입 기간 15년을 꽉 채우면 이게 49점이거든요. 49점밖에 안 돼요? 또 있어야 그렇습니다. 돼요? 여기에서 이제 20점의 갭이 있잖아요. 예. 이건 이제 부양가족 점수 한 명당 5점씩 이 계산이 되는데 그럼 4명이 있어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본인 포함 4명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한 40대 초중반 정도 되고 자녀가 2명 있는 기혼 가구나 아니면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는 이런 세대에서는 한 65점 이상이 나올 것으로 그러네요. 예상이 되고 아니면 결혼을 일찍 해서 아이를 많이 낳거나 예, 예. 뭐 이런 가구가 아니라면 현실적으로는 조금 30대 계신 분들은 쉽지는 않은 조건이라고 쉽지 않은 봐야겠네요. 조건입니다. 그러면은 좀 사례별로 전략을 좀 세워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신혼부부고 직장이 서울이라서 이제 직주 근접 때문에 서울에 집을 마련해야 하시는 분들 중에 그쵸, 예. 만약에 가점은 낮고 또 자금도 그렇게 여력이 없으신 분들 이게 사실상 어렵네요. 청약 가점제라는 게 우리는 그럼 30대는 희망이 없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절대 그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게 무주택 점수도 꽉 찼고 부양가족도 많으신 분들에게 우선순위를 주겠다라는 게 청약 가점제의 의도거든요. 취지인데 네. 그러면 이제 신혼부부들은 배제되냐? 이분들을 위한 따로 이제 특별 공급 같은 게 있죠. 특별 공급 물량은 보통 이 건설량의 20%. 20%. 그러니까 1000세대가 분양되게 되면 여기서 200세대는 빼가지고 따로 경쟁하게끔 만듭니다. 물론 이제 신혼부부가 많기 때문에 또 그 경쟁률도 낮지는 않지만 거기는 이제 신혼부부가 아닌 분들은 지원을 못 하신다는 그렇죠. 거죠? 일반 분양보다는 그래도 조금 경쟁률이 낮은데 여기에서 보면 이제 어떻게 선별 방식이 좀 다릅니다. 이게 민영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따로 빼낸 물량 중에 75%는 우선 배정 물량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준 소득의 100% 혹은 뭐 맞벌이인 경우에는 120% 이렇게 우선 배정 물량을 받아서 여기서 또 따로 경쟁을 하고요. 여기에서 또 1, 2순위를 가리는데 일단 1순위는 자녀가 있어야 되고 네. 또 그중에서 조금 더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자녀가 많은 분들이 우선순위를 받게 됩니다. 근데 이게 민영 아파트가 아닌 국민주택의 경우는 조금 더 달라지는데요. 일단 자녀가 있으면 1순위고 그다음에 자녀가 많다라기보다는 여기에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배정 항목이라는 따로 채점표가 있어요. 예요? 요거를 그러니까 공고문을 살펴보시고 신혼부부에 해당되신다 하시는 분들은 공고문을 좀 꼼꼼하게 검토하시고 거의 공부 수준으로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좀 전략적으로 다가가야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네. 사실 청약을 기다리는 것도 청약을 넣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한데 예. 너무 열리지 않는 문을 두드리기보다는 기존 아파트 매입을 하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네, 저는 이제 현명한 방법이라고 실제로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이 경쟁률도 너무 높고 새 아파트가 물론 좋긴 하지만 그렇죠. 뭐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아직 교육이나 뭐 교통 인프라가 인프라가 없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이게 확보될 때까지는 어느 정도 불편을 감수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생활이 편하거나 뭐 아니면 출퇴근이 편하신 곳에 기존 아파트도 좀 알아보시고 어차피 실수요자 그러니까 무주택자라고 한다면은 LTV 한 60에서 70%까지는 대출이 가능합니다. 또 정책 대출도 다 가능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소득이라든가 또 집 가격에 대비해서 대출을 받게 되면 월 상환금이 얼마인지 이런 부분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 내에서 기존 아파트를 매입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